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인구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저출생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이 고령화의 속도는 점점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2020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인구 감소보다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023년에 3,600만 명대를 기록했던 이 생산 가능 인구는 2050년이 되면 2,4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 인구 감소와 연금 고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한국 소멸 역대급 위기, 출산율 역대 최저인데요. 인구 동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요즘 많이 아이들을 안 낳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건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인데 이제 사회 문제까지 커지게 되면서 뭐 중국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까지도 그런 경우까지 갔다. 네. 정말 이제 이 출산율 위기가 글로벌 위기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귀여운 낙이네요. 자, 출산율 위기의 위기, 현 정책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정책을 엄청나게 했던 걸로 압니다. 엄청나게 했고 돈도 많이 썼죠. 그렇죠. 이제 결과. 네, 사실상 뭐 그렇게 지금은 효과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 플로우는 중국에서도 들이온 저출산,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네. 이제 관련해서 출산율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존폐가 달린 위기인 것 같아요. 과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없다라는 건. 네. 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령 인구들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 위기다, 존폐 위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작년 기준이거든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사망자와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출생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된 평균 출생아 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게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2018년 이후로는 1이 깨졌네요. 그렇죠. 2012년 정도, 이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 명을 초과하는 그런 출산율을 보였었는데, 18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한 명 이하로 이제 평균치가 좀 훨씬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0.8까지 깨졌죠. 0.78 수준으로. 지금 이제 이 한 명 출생도 이제 지금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여자 한 명당 한 명도 이제 낳지 않는다. 그런 의사인 거죠. 요런 이제 출산율 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OECD 국가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더 심각하네요. 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OECD 평균치가 1.59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뭐 그다음에 뭐 일본, 뭐 그다음에 뭐 유럽 국가들 다 그래도 이 1.5명 절반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네네.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0.78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내려가잖아요. 절반치거든요. 거의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하니까 화가 알겠네요. 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가장 심각한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출산율이 진짜 이례적으로 본 적 없었던 네. 출산율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무출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추락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이제 젊은 인력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국민연금 재원 사실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해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이제 쏟아붓는데. 그렇죠. 그 인원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넣는데 또 네. 이제 노령 인구가 되면은 젊은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맞아요. 지금 젊은 인구들은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상황들. 아, 그러면서 이제 국립연구원 최근에 또 이제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점은 사실 정부가 돈을 안 쓴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말을 했었듯이 네네네. 정부가 돈을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약 16년간 수백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수백조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해마다 2, 30조 정도씩은 계속해서 썼던 거거든요. 저출산 근데도, 쪽에.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추산을 해보니까 한 280조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진짜 한 2, 30조씩은 꾸준하게 들어간 건데 사실상 지금 이제 효과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냥 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넣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통계청 자료 이제 발표가 된 거에 있는데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전년 대비해서도 작년보다도 4% 이상 더 아이를 안 낳는 이제 그런 차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금 이 시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반등을 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 다 그렇게 예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좀 경기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사실 아이를 키우기가 더더욱 이제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실시하는 정책은 애 낳으면 돈 줄게라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아기를 낳으면 이제 돈을 주겠다, 지원금 주겠다 이런 네, 건데 네. 사실 지원금이 부족하죠. 물가가 애를-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있지만 네. 평생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네. 키워야 되고 사실 아이 한 명당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특히나 이제 뭐 신생아 때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올라가는 이 물가가 없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애기 나오면 돈 더 주겠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이제 유명무실한 무의미한 정책이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솔직히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애 낳아서 돈 받으려고 애 낳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네. 별로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안 좋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때문에 일단은 정책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출산율도 14명 출산을 보게 되면은 지금 30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도 네. 30대 이제 출산하는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노산에 거의 촉하는 여성분들께서 오히려 출산율이 늘고 젊은 분들은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노산이다라고 하면 30대 중반 정도를 많이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 지금 이제 평균 출산 연령이 33.5세거든요. 높죠. 네, 저도 이제 이 30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면은 아직까지 결혼한 친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결혼도 뒤로 미뤄진 거죠. 결혼 이 나이도 좀 많이 늦어지고 있고 네. 출산을 하는 나이도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출산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16일에 이제 많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지금 최악의 최악이기 때문에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는 얘기죠. 2022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이제는 저출산 쪽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펼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긴급한 네.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는 모든 정책이 다 저출산 쪽에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새롭게 수정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건드리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남녀 갈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각자의 사정이 너무나 달라서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예, 그렇죠. 사실 건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어떤 정부든 촉대는 매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심각한 문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제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로서는 어느 정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
여기는 통계청의 세 번째 자료긴 한데 첫째 낳는 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5.5%. 하지만 이제 둘째 낳는 게 16%나 감소해 버린 거죠. 저 최근에 네. 저 이제 누나가 네. 첫째를 낳았거든요. 저희 누나 네네. 늦게 낳았어요. 한 이제 36인데 딱 그 통계대로는. 네, 딱 이제 늦게 낳았는데 첫째를 늦게 낳는데 이게 이 첫째 저도 이제 한번 같이 봐보니까 애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일하는 게 쉽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둘째를 낳는 이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저는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부분에 네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쉽지가 보니까 않죠.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의 방향과는 다르게. 예, 이런 트렌드 때문에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중국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최근 중국에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번에 이제 앵커님께서 14억이나 되는데 인구가 무슨 저출산 정책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엄청나죠. 네. 14억이면.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저출산 위기감이 좀 솟아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이 엔젤 산업이라는 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건가요? 뭐, 이제 이 아이들 용품이라든가 아이들? 예, 그런 거꾸로 것들. 얘기했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유엔젤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정책이 있을 때보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네네네. 움직이는데 일단 잠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중국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뒤집혔네요. 역전됐네요. 그렇죠. 출생아가 2010년 중반 때만 하더라도 1786만 명이었는데 2020년 되니까 956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깨졌군요. 그런데 사망자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인구 감소도 되고 있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출생아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노령화? 때 이 14억이라는 인구가 네.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이 과반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중국은 원래 가장 강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만한 게 인해 전술이잖아요. 그럼요. 인해 전술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졌고 그게 깨지는 상황이 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 또 중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배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 이제 공장 돌리기 시작하면 또 인력이 많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빠른 예.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구 추세가 감소세로 들어들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하나의 정책 이미 이제 폐지가 됐고요. 두 자녀 정책 나오더니 세 자녀 정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고 예, 많이 나오면 지원 많이 해주는 식으로 이런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는 산하 제한 정책 다 폐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중국도 아마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또 양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해는 한 해에 중국의 그 해 이 정책들을 또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저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것도 경제니까요. 네, 예. 그리고 사실 글로벌 출산율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위기거든요. 일본도 지금 1.3명 수준인데 네. 사실 그것도 많이 낮은 겁니다. 1.3명 수준도 나아진 거라고. 많이 위험한 수준인 거죠. 그것도 많이 해요. 네, 많이 위험한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0.78명이다 보니까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죠. 예. 일본도 지금 저출산 문제 위기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OECD 평균치 아래 국가들은 저출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르투갈부터 우리나라까지 네 나라군요. 그렇죠. 일본,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기는 한데, 그러네요. 네, 어찌됐든 뭐 저출산 위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올해부터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출산이나 이런 저출산으로 인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 돈을 준다, 아기를 낳으면 돈을 준다, 약간 이제 이러한 정책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로 정책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에 저출산 관련주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가마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최근에 유엔제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보통 이러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중국 양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양해에서도 이야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때문에 일단은 저출산 관련 정책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아요. 또 나쁘지가 않아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있고 그렇군요. 보통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네, 그 다음에 유엔제는 어제까지도 좋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엔젤 산업, 저출산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출산이 지금 상당히 글로벌적인 위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위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나왔었던 주요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결국에는 정책 지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었죠. 그렇죠. 뭐 네. 반도체, 뭐 이 세금에 대한 완화 맞아요. 네. 책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AI 쪽도 정책이 나왔고 최근에 또 데이터 쪽도 정책 나오면서 상승 나오고 있고. 올해는 이상하게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또 뭔가 시선이 쏠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에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정책 때문에 맞아요.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올해 1월, 2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사실 거의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큰 같습니다. 그림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정책의 주요한 방향성이 사실 저출산 쪽에 완전히 조금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 정도로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모든 정책이 이쪽 방향으로 맞춰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사실 저출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항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잠깐 떴다가 순식간에 윗골이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살짝 흐름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워낙에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방향들이 지금 다 이제 저출산 쪽에 맞춰질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연속성을 좀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슬슬 엔젤 산업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잡고 가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다만 여태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연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고 엔젤 산업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은 좀 편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이 그러니까 짧게 아니라 좀 그쵸. 길게 좀 있어야지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 한 명 나오면은 이제 뭐 얼마, 2명 나오면 얼마 이렇게 네. 이제 달마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쭉 가늘고 긴 거를 저희는 원한다라는 거를 개인적인 사견을 붙이면서 오늘 이런 얘기 들어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